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의 주제는 사실 기존에 제가 이제 논술에서 하고 있던 여러 가지 주제의 동영상들도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지금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쉬다가 다시 이렇게 찍게 되는 겸해서, 이번에는 좀 가장, 뭐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작년이었죠. 작년, 재작년에 유행했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중심으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정의의 이론들, 정의의 어떤 논점들, 논쟁들을 편하게 한번 쉽게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전문가가 아닌 만큼 제가 아는 만큼 제가 이해한 선에서만 강의가 진행될 테니까요. 혹시 저로 인해서 혹시 잘못된 그죠? 잘못된 이해를 갖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전까지는 제가 강의한 없이 그냥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대로 그냥 아는 대로 이렇게 강의를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이렇게 어쨌든 샌델의 책을 중심으로 정리된 내용들을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혹시 제가 내용을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강의안도 보면서 천천히 시간 제약받지 않고 천천히 진행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그렇다 한들 이 수업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진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해서 여러분 정말 쟁점만 핵심만 바로바로 잡을 수 있게끔 난해하거나 어려운 얘기들은 최대한 제가 하고요. 여러분들 이 수업이 다 끝났을 때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벌어지고 있는 논점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런 어떤 논쟁들, 예를 들어요. 제가 수업 마지막 시간에 한번 쭉 정리를 하겠지만 실제적 사례겠죠. 그래서 이제 안락사 논쟁, 그죠? 안락사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존엄사라고도 표현하는데 과연 나는 나의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그죠? 아니면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과연 내가 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선택의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적 논쟁, 혹은 낙태도 마찬가지죠. 과연 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울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는가? 그죠? 있다라면 어떠한 논리로서 내가 그것을 얘기할 것이고, 없다라면 어떠한 논리로서 그것을 그죠? 설명해낼 것인가? 이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윤리적 쟁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다뤄야 될 사실은 몇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마이클 샌델이 주장하고자 하는 건 결국은 사실 샌델을 공동체주의자라고도 하거든요. 본인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의 기준이 어떤 그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어떤 선, 도덕, 그죠? 어떤 그런 목적론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모호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다 읽고 나면 정작 샌델의 생각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작 샌델이 무슨 그러니까 도대체 샌델의 견해는 어디야? 라고 할 때 사실 그 견해가 후반부에 잘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잘 정리됐다는 느낌은 들지 않아서 보는 이로 하여금 오히려 되려 어떤 혼란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러분 그 샌델의 이 강의 안에서 가장 사실 좋은 장점은 이 공동체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보다요. 그 이전에 있었던 주요 논쟁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자유주의와 어떤 공리주의의 논쟁을 아주 쉬운 사례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유주의는 두 배로 나눠지는데요. 자유지상주의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평소에 또 유명한 칸트와 롤즈의 어떤 평등적 자유주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정의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자유주의지만 사실 완전히 그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완전히 다르게 나눠서 강의를 할 거고요. 일단 저희는 차라리 이 자유주의와 공리주의부터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나눠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책에서 사실은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이제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자세하게 이제 그 정황까지는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제 내용을 기억하기에는 예를 들어 여러분 한 바닷가 안에서 표류하는 거죠. 배에서 표류하고 있는데 어른들과 그리고 굉장히 이제 병든 남자 아이가 함께 표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먹을 게 가장 문제였기 때문에요. 그 표류하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남을지 여기서 죽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런 극한 상황에서 결국은 이 선원들이 서로 암묵적 합의를 해서 이 어린 아이를 잡아먹습니다. 그죠? 이 어린 아이를 잡아먹음으로써 생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는 가시죠?
망망대해에서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다 떨어진 상황, 거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어떤 본능에 의해서 사실은 이건 동물적 본능이라기보다 오히려 인간적 합의일 수도 있죠. 서로 어쨌든 합의를 해서 이성적 선택을 한 걸 수도 있거든요. 물론 사람을 잡아먹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국 쉬운 건 아니겠지만 여하튼 어떤 이런 극단적 상황에서 나중에 이게 재판에 회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잡아먹은 행위가 과연 그죠?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이제 논쟁이 붙게 되겠죠, 당연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사례 안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방금 생각했던 요 세 가지 방식이 다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여기서 어른이 뭐 두세 명이 더 있다고 쳤을 때 자 여기 아이 한 명이 희생해서 나머지 사람 모두가 생존할 수 있다라면 그죠? 마침 또 이 아이는 병이 들었다고 하는 어떤 전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병 들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명이 어차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나약하죠.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가능성, 확률이 가장 낮은 자를 그저 잡아먹음으로써 나머지 다수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결과적으로죠. 결과로 결국 살아남지 않았냐는 거죠. 가장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낸 거 아니냐. 여러분 이거 사실 오늘날에서 효율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바로 공리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도식입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우리가 자주 배웠을 텐데요. 오늘 이제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공리주의가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또 우리 사회에 얼마나 밀접한 그죠? 우리의 선택의 판단 구조가 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른들은 결국은 그렇게 무죄를 주장했겠죠. 우리 모두 다수의 행복과 다수의 안녕을 위해서 이 가장 작은 가치를 희생한 거 아니냐. 그죠? 물론 비극적 사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다수가 사람 모두 죽느니 그죠? 최대한 많은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공리주의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거꾸로 이제 이런 또 다른 반론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같은 공리주의지만요, 공리주의로 또 반발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아이는 더 어린 아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 이득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를 잡아먹음으로써 이 아이의 과연 더 앞으로 많은 남은 일생의 그 행복의 길이, 행복의 크기와요. 그 플러스 그리고 이 아이를 잡아먹은 과연 이 선원들, 어른들은 과연 정서적으로 멀쩡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남았다 한들 결국은 죄책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3연속에서 자신의 죄책감이나 어떤 자신의 어떤 트라우마가 발생을 해서 오히려 삶에 거대한 마이너스 효과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차라리 이것은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이 아이를 죽이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먹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어떤 판단으로도 반대 견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그리고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겠죠. 개인 자유의 선택권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자 모두에게 자유적 선택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몸, 자기 인신에 대한 선택적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명을 감히 남이 판단하는 그 자체 행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 입장이라면 사실은 이러한 어떤 공리주의적 판단에 의한 아이의 희생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 견해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반면에 나중에 우리가 칸트적 견해일 수 있는데요. 인간의 어떤 목숨 자체를 굉장히 숭고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수단화시키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수단화시키든 어떤 방식으로든 인간의 생명은 수단화할 수 없고 목적 그 자체, 인간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는 관점에서 본다면 역시 비판받을 수 있는 행위가 되겠죠. 그렇죠? 여튼 굉장히 간단한 사례 하나지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란 무엇인가가 굉장히 어렵다기보다는요. 바로 이러한 논리적 관점이죠. 각 관점, 공리주의, 자유지상주의 그리고 칸트나 롤즈의 자유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현실적 사회에서 어떻게 접근 가능한 것인가. 그죠? 또 나아가서 샌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 공동체주의는 대체 이 공동체 리더의 관점에 따라서 판단하는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관점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유지상주의. 이 말 자체가요, 결국은요, 순수 예술지상주의 못 이기는 것처럼 여기서 정말 자유를 극단적으로 추구한다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각 개개인의 자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 교재에서는 이런 사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의 편중이죠.
오늘날 상위 1%, 미국의 상위 1% 부자가 미국 전체 부의 3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부당한 것인가,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은가라고 판단할 때 얼핏 보면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굉장히 편중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하위 90%의 소득 모두를 합친 것보다 많은 상위 1%의 이 소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복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복지제도가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부자에게 강한 세금을 매겨서 가난한 삶을 도와야 한다라는 관점이 어느 정도 이제 주장을 우리가 많이 하고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지상주의에서는요, 이런 논점에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 지금 과세제도죠. 세금을 부자에게 강하게 때려서 그 세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행위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에 이런 예가 좀 재밌는 예가 나와요. 빌 게이츠의 100만 달러를 가져다가 100명에게 1만 달러를 나눠준다면, 그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 100만 달러를 뺏어서 각 100명에게 1만 달러씩 이렇게 나눠준다면, 그죠? 여기서 증진되는 전체의 행복은 빌 게이츠의 그 행복 감소. 빌 게이츠는 100만 달러를 뺏겼죠. 그러니까 행복이 감소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100만 달러를 빼앗김으로써 발생하는 그 손해, 그래서 줄어드는 그 행복보다 뭐가 더 크면, 그죠? 그 100명에게 나눠주는 행복의 크기가 더 크다라면, 그거는 합당하다라고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가 아니라 공리주의라면 그렇게 판단할 거라는 거죠. 자유지상주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빌 게이츠 개인의 재산권에 손을 대냐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공리주의에서는 오히려 이거는 해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계산을 해보는 거죠.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여러분 결국 공리주의입니다.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 원칙이 되지 않는 게 공리주의고, 그래서 윤리론적으로는 상대론적 윤리라는 표현도 그래서 쓰는 거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 기준은 오직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전체의 행복이 증진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떤 불행이 있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편, 고통은 만약에 최소화될 수만 있다라면 어떤 행동이든 가능하다라는, 그죠?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빌 게이츠 재산 100만 달러를 뺏었을 때 빌 게이츠에게 발생하는 그 고통의 크기보다 전 인류죠. 어떻게 보니까 물론 그 돈을 받는 인류겠죠. 100명의 사람이 그 1만 달러씩 받은 100명의 어떤 사회적 총량의 행복이 더 커진다라면 그건 타당하다. 이게 공리주의입니다. 근데 정반대도 가능하죠. 만약에 그러니까 똑같이 이 상황에서 공리주의를 만약에 반박을 한다면요, 그죠? 정작 이렇게 만약에 빌 게이츠의 돈을 뺏어다가 과세를 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부자의 재산에 손을 댄다 이건데, 이렇게 되면 결국 당연히 여러분 높은 세율에 대한 부담 때문에요, 부자들 전체가 어떤 투자 의욕이 꺾이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거는 그냥 경제학적으로 하는 개념인데요. 말 그대로 여러분 투자가, 부자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투자라는 거죠. 투자가 상승해야, 그렇죠? 결국은요, 이 사회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투자가 있어야 모두 살아나죠. 사실 고용 창출, 투자한다는 얘기 자체가 어떤 공장을 만들고, 그죠? 일손이 필요하니까 일손을 더 뽑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용이 창출되는 거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거꾸로 당연히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설비 투자니까 설비 자체에 대한 모든 당연히 경기 자체도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고용이 창출된다는 얘기 자체는 뭐예요? 각 가게에 돈이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소비가 증가되겠죠. 소비가 증가되면, 그죠? 당연히 이 소비가 뭐예요? 결국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 기업들이 판매하는 상품들도 팔리니까 기업의 생산성이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고용을 창출하겠죠. 이런 선순환 효과에 대한 개념으로 본다라면, 여기서 중간에 국가가 나타나서 사실은 이 세금을 매기는 행위는요, 이 투자 의욕을 크게 감소시킨다고 보는 거죠. 방금 빌 게이츠처럼요, 열심히 노력해서 혁신하고 돈 벌었더니 100만 달러 쑥닥쑥닥 가져간다. 이러면 당연히 일할 의욕이 사라지지 않겠냐라는 논박이 특히 있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요, 그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결국은 뭘 감소시킨다? 아까처럼 빌 게이츠의 돈을 나눠줌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총행복이 있죠. 그죠? 근데 그거보다도 뭐가 더 커질 수도 있다? 빌 게이츠 같은 부자들의 투자 의욕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크게 감소해가지고 그냥 투자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의 능력이라면 사실 이 사회에, 그죠? 만약에 100억 달러 이상의 어떤, 그죠? 1조 달러 이상의 어떤 능력을, 그죠?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정작 우리가 이 사람이 세금을 직접적으로 떼어가다 보면은 결국 이 사람이, 그죠? 이 사람의 잠재력은 100억 달러, 1000억 달러, 1조 달러인데 오히려 나중에 그냥 나는 500만 달러만 벌래. 이래도 가져가고 이래도 저래도 가고 이런 거죠.
내가 많이 벌면 그거 더 많이 가져가니까 그럴 바에는 적게 투자하고 적게 벌고 적게 버는 것 같아도 결국은 남은 자신에게 떨어지는 순위가 비슷하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그러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전체의 행복은 더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부자의 돈에 과세하는 행위에 대한 비판, 그죠? 여기에 대한 반대 논리는 공리주의적인 반대 논리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정답 지금 자유지상주의인데 엉뚱한 얘기하고 있죠.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는 사실은 이 논리는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체의 이 행위를 했을 때, 그죠? 부자에게 과세를 했을 때 발생하는 분명히 행복과 고통이 항상 있다는 거죠. 과세를 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은 그쵸. 물론 서민들에게 그 돈을 간접적으로 나눠주게 됨으로써 서민들의 소비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나 당연히 소민이 받게 되는 그 행복만큼 부자에게는 고통이 되죠. 부자는 자신의 돈을 뺏기는 느낌이 나니까. 그죠?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공리주의적 논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지상주의 논리에서는 사실은 뭐죠? 단순합니다. 여러분 사실 자유지상주의가 제일 쉬운 게 뭐냐면요. 얘네 논리는 아주 간단한 게, 그죠? 나 개인의 선택, 나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 타자가 침범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보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기본권, 자유지상주의의 핵심은요, 이 표현처럼요, 일단 이 개인입니다, 무조건. 이 개인이 핵심이고요. 개인의 이 기본권이 존중받고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개인의 재산권에 국가가 손을 댄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를 반대합니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은요, 국가가 세금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요, 꼭 비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국가의 손해가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요. 그건 공리주의적 논리입니다. 여러분 구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과세에 대한 반대 논리라도 결과적으로 이게 전체의 불행을 가져다 준다라고 판단하는 게 공리주의적 판단이고요. 자유지상주의는요. 그냥 그 전부터 발생하는 거죠. 국가가 나에게 세금을 과세하는 행위 그 자체가 고통인 거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왜 내 돈을 뺏어갔냐는 거죠. 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들게 해서 돈 벌었는데 왜 가져가니?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 논리 사실 굉장히 자주 들어본 논리죠. 그죠? 보통은 이게 그래서 한국의 어떤 이 보수주의, 우파에서 그죠? 내놓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공리주의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파든 좌파든 다 쓸 수 있는 논리예요. 이 정책을 했을 경우에 똑같죠? 과세가 결국은 나중에 복지 정책이잖아요. 복지 정책을 할 경우에 그죠? 오히려 경제가 성장하고 전체적 사회가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려 그죠? 이제 어떤 진보주의, 좌파적 개념에서 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의 어떤 논리가 될 수 있고요. 보수주의에서는 오히려 무슨 소리냐, 이렇게 경제가 잘 활성화되게끔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정작 이 복지 정책 때문에 결국 전체의 부가 되려줄지 않냐. 그죠? 이것부터 파이론이라고 하죠. 파이를 키워야지 파이가 커지지도 않았는데 왜 그것을 뛰어가서 전체 성장할 수 있는 이 잠재력을 잠식해 만드냐라는 관점이죠. 둘 다 공리주의적 방식입니다. 알겠죠? 우리는 굉장히 현실에서 공리주의를 많이 써먹고 있죠. 그런데 또 하나 보수적 논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죠? 이 자유지상주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의 기본권, 재산권, 내 능력으로 내가 벌었고, 여러분 사실 오늘날 자본주의의 가장 큰 그죠? 메시지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버는 거라는 거죠.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내 능력만큼 버는 것이 정당한 거 아니냐는 논리 사실은 여러분 은근히 이렇게 진보적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실 많이 뭐랄까요? 그죠? 많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 보통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회평등이라는 거죠. 제도적인 어떤 기회평등만 있다라면 그 다음부터는 내 능력,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재능만큼, 노력만큼 그만한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이것은 또한 롤즈의 견해에서 비판 가능하긴 한데요. 그냥 오늘 이건 복잡하니까 이거 싹 지우시고요. 일단 여기까지, 알겠죠? 자유지상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왜 내 거 건드려? 이 자체가 싫은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알겠죠? 아까도 그 얘기했죠? 그 바닷가에서 표류하고 있는 아이의 생명을 왜 아저씨들이 판단해? 이런 거죠. 그 아이가 직접 판단하는 문제죠. 만약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 나를 잡아먹으세요. 나를 먹고 생존하세요. 라고 했다면 여러분 문제가 안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자유지상주의자는 사실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거죠. 내 살을 뜯어 먹으세요. 그래서 아저씨들 다수가 살아남을 수 있다면 뭐 괜찮습니다. 라고 해서 그 아이는 공리적으로 판단했다 한들 여하튼 본인이 본인의 생명권을 내놓고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그죠? 자유지상주의 논리를 어긴 건 아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의 생명권, 나의 재산권을 침범한 문제지만 내가 스스로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복지도 마찬가지죠. 원래 우파에서 생각하는 사실은 복지라는 건 국가가 제도적으로 뛰어가는 재분배적 복지라기보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사실은 오히려 보수 개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알아서 스스로 내놓은 겁니다. 알아서 스스로 내 재산의 일부를 미덕으로서 사실은 내놓는 방식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자유시장주의에서도 뭐라고 안 합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뭔가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자는 전혀 내놓기 싫은데 그것을 가져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논리는 최근에 그죠? 논쟁이 붙고 있는 국민연금 제도와도 맞물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보험제도는 다 강제성이거든요. 꼭 부자가 아니어도 모든 국민들도 다 참여하게 되어 있는 강제성인데요. 결국 과연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에게 있는가? 개인은 하기 싫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강제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 여러분 되게 심도 있게 고민해 볼 만합니다. 어디가 무조건 옳다 아니다의 문제라기보다 우리는 지금 어떤 논쟁점으로 어떤 학자들의 견해로 지금 우리의 사유를 정리하는가에 있으니까요. 오늘 이 관점을 여러분이 구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넘어가 볼까요? 지금 20분이 넘어가고 있네요. 자, 자유지상주의 논리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첫 번째 논점은 자유지상주의가 주장하는 건 그래서 최소 국가론입니다. 이미 여러분 아까 지금 복지국가 사례를 들어서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국가가 거대해지면 안 됩니다.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 그죠? 예를 들어 경찰이나 국가의 안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안전망에 대한 부분만까지만 개입하고 나머지는 내비두라는 거죠. 개인의 재산을 보호, 평화를 유지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에 나아가서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자유지상주의자가 현대 국가가 시행하는 법에 관해 반대하는 세 가지 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자가 현대 국가가 시행하는 법에 반대하는 그 세 가지 논거. 첫 번째가 온정주의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사회주의 개념뿐만 아니라 이런 거죠. 온정주의란 말 자체가 안전성에 대한 개념이기도 하거든요. 여기 사례에서 이런 게 나와요. 오토바이 헬멧 착용에 대한 규제는 강제죠. 여러분 오토바이 헬멧 안 쓰고 그죠? 사실은 오토바이 타면 큰일 납니다. 그건 원래 그냥 경찰한테 잡히고 벌칙금을 물죠. 왜요? 위험하니까 국가가 강제한 겁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자는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오토바이 운전자의 자유 선택권 침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안전벨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전벨트 착용하는 거 지금 오늘날 더 강화됐죠. 그죠? 근데 자유지상주의는 안전벨트 내가 안 매겠다라는데 왜 너희가 간섭이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불편해서 안전벨트 안 맸다는데 그걸 왜 너희가 세금을 매겨? 이런 거거든요. 왜 벌칙금을 매겨? 이런 것에 대한 반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람들의 어떤 안전, 이런 온정주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규제 자체에 대해서도 반박합니다. 왜? 그 위험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판단이라면 그것은 내비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대부분 특히 폭주적 10대 폭주족들이 그죠? 8.15 광복절이나 새벽절에 막 폭주하잖아요. 요즘 많이 줄었지만 그 친구들에게 한때 무슨 뭐 어떤 코미디 프로에서 뭐 헬멧 씌워주기 운동 뭐 이런 거 했는데 이건 사실 하나 일종의 코미디죠. 왜요? 이 친구들은 헬멧을 쓰면 폭주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들은요 위험을 감수하는 그죠 이 폭주 그죠 위험을 감수하겠다라는 본인들의 어떤 이 뭐 남들은 나쁘게 보면 객기라고 보겠지만 그들의 일종의 어떤 모험과 용기일 수도 있겠죠. 여하튼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그죠 헬멧을 씌우는 행위 자체는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실 폭주 학생들은 전혀 헬멧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들의 존재 이유가 폭주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 순간에는 적어도. 그러니까 내가 위험을 부담하겠다라는데, 그죠? 그래서 헬멧을 안 써서 그래서 설령 죽었다라고 한들 이것은 그 사회적으로 그것 때문에 뭔가를 규제해야 된다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자유를 침해서는 안 된다라는 굉장히 좋게 얘기하면 쿨한 느낌이 들지만 나쁘게 보면 좀 누가 보면 개념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여러분 근데 고민해볼 만한 거긴 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점점 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를 들어 요즘 뭐 강아지 유기견이 많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에다가 어떤 인식 칩을 그죠? 몸 안에다 쑤셔 넣는 행위도 과연 옳은 행위인가? 이렇게 찝찝하고 그렇죠? 뭔가 싫을 수 있죠. 그 주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내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내가 왜 그런 규제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어떤 비판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갈수록 국가는 사실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 전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그죠? 관여하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국가에다가 모든 것을 신고하고 모든 것을 보고하는 체계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논리가 일정 정도
굉장히 좀 좋은 메시지를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국가가 관여해야 될까? 정말 그럼 그 정도로 국가는 나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있는가? 많은 걸 해준다기보다 오히려 나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그죠? 여러분 이렇게 좀 비판적 관점을 본다면 이런 것도 굉장히 진보적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시장주의는요, 결국 양날의 검과 같아요. 뭔가 좀 뭐 극단적인 느낌도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거꾸로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 자유에 대한 것을 주장한다는 것, 그 정신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튼 첫 번째 온정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오토바이 헬멧, 안전벨트 뭐 이런 거죠. 방지턱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차 타고 가는데 왜 이렇게 방지턱 높게 해가지고 나를 불편하게 해? 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물론 여러분 벌써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반박은 대부분 공리주의로 반박 가능하죠. 왜? 너가 안전벨 안에서 딴 사람이 죽잖아. 남에 대한 책임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너가 안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잖아. 보통 그 논리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이라는 건 이런 거죠. 법이라는 힘을 통해 미덕이나 다수의 도덕적 양식을 표현하는 행위에 반대하다. 이말 어렵죠? 예를 들면 쉽습니다. 매춘과 동성애자에 대한 규제는 독특한 미덕과 도덕을 소수행위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강요한다. 즉, 여러분, 매춘, 지금 금지죠. 매춘을 불법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 몸을 내가 팔겠다는데, 혹은 마찬가지로 내가 돈 내고 내가 이 여자를 사겠다는데 왜 국가가 난리야? 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이 자유지상주의가 주장하고 있는 게 굉장히 급진적이고요. 그래서 또 사회적인 어떤 이 공익, 사회적인 어떤 그죠 미풍약속과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죠 의구심도 들고 되겠지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요즘 특히 동성애자에 대한 어떤 부분이 논쟁 이슈가 핵심되고 있죠. 예전에 어떤 뭐 이런 건 윤리적으로 거의 대려 그죠 어떤 보수적인 국가에서는 특히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한국도 여전히 그렇죠. 동성애나 동성애 결혼에 대한 것을 반대하고 있죠. 그 이유를 나름대로 국가가 규제하고 있는 건데 컨트롤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죠. 아니 내가 우리끼리 좋아서 한다라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뭐 말과 뭐라고 하는 거야? 라는 거죠. 내 선택인데 내가 좋다는데 상호 쌍방이 좋다는데 왜 반대하는 거지? 라고 해서 그런 어떤 도덕에 대해서 함부로 국가가 이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소득과 부의 제공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의료, 주택, 교육을 보조하는 행위는 자발적 기부나 선택일 때만 용이되지. 아까 저 자발적으로 빌 게이츠가 기부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국가가 강제로 뺏어가는 건 다르다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래서 여러분 좀 나중에 저도 공부할 때 헷갈렸던 건데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히려 이게 좀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 그렇고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이 같이 이 자유에 대한 논점을 다른 분야에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오히려 한국의 보수 정당이든 미국의 똑같죠. 미국의 공화당이든 한국의 새누리당이든 이 보수 정당들이 굉장히 자유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야냐면 경제 분야죠. 사실은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돈과 관련된 거죠. 내 돈을 내가 쓰겠다는데 내 돈 내가 벌었는데 그걸 왜 뺏어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제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시장 경제죠.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 내비둬야지 국가가 왜 관여해?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정책은 제일 대표적인 게 민영하고 여러 가지 어떤 국가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 정권에서 늘 했던 게 그거였죠. 맨날 민영화 있었고 계속 규제 완화했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바로 뭐죠? 이 보수적인 자유시장 경제 원리인 겁니다. 왜 건드려라는 거죠. 국가가 대체 왜 관여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물론 한국의 특성은 좀 독특해요. 경제적 분야에서는 자유경제를 외치는 것 같지만 또 알고 보면 굉장히 강한 국가론이거든요. 이건 오늘 정책 시간까지는 아니니까요. 우리가 어떤 뭐 한국의 어떤 국가론에 대한 개념까지 배우는 건 아니니까요. 여기서 패스. 그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히려 재밌는 게 이 보수 정당들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어떤 도덕과 사회 질서에 대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자유를 오히려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유죠? 방금처럼 동성애 같은 거 보세요. 이런 거는 개인의 자유에 맡겼다라면 그러니까 보수를 무조건 자유라고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그렇죠? 개인의 자유, 동성애적인 어떤 연애에 대한 자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반대합니다. 자유를 굉장히 규제하고자 하죠. 그러니까 경제는 규제 안 하지만 어떤 사회 질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규제를 좋아하는 게 또 보수적인 어떤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거꾸로 한국에서 이런 동성애나 장애인들의 어떤 차별법에 대한 것들을 해체하고요. 그죠? 차이를 해체하고 어떤 각자에 대한 자유를 최대한 증진시킬 수 있게끔, 그죠? 이들의 삶에 대한 자유를 증진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게 어디에 있죠? 오히려 진보 정당들이 오히려 주장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죠? 약간 헷갈리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 천편일률적으로 도식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죠? 각자의 상황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죠?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 나름대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원칙 안에서 있지만 무조건 이 자유라는 원칙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원칙이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에서는 보수가 자유를 외치지만 오히려 사회 질서나 사회적 어떤 도덕적 개념에서는 되려 진보가 오히려 굉장히 자유적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유시장 철학에서 사실 대표적인 학자는 그래서 원래 그 경제학 배우신 사람들 중에서는 이제 하이에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죠? 자유지상주의자로 경제학자 하이에크가 있고요. 또 밀턴 프리드만도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부분 이게 실제로 자유시장주의는 경제학자들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어때요? 이런 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도 안 된다고 보고 있죠. 그죠? 그리고 뭐 여러분 연금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집중적으로 지금 젊어서 실컷 즐기고 늙어서 그냥 고생하겠다. 늙어서 그냥 내일은 난 모르겠다. 그냥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연금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질 수만 있다라면 다시 보세요. 여러분 사회보험은요. 국가가 우리의 미래까지 걱정해 주는 겁니다.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나쁘기도 한 게 지금 젊었으면 나쁘죠. 강제로 뛰어가거든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강제로 뛰어가죠. 근데 누군가는요, 나는 빨리 죽을 건데, 나는 그냥 오래 안 살 거야. 나는 그냥 차라리 지금 이 돈을 젊었을 때 나의 삶, 나의 젊음을 위해서 열심히 쓰다 죽을래. 이런 가치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의 선택과 판단에 왜 국가가 관여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유지상주의 논리라는 거 잊지 마세요. 로버트 로직이라는 유명한 학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결국 세금은 부자가 강요받아 돕는 부당한 행위다. 아까 있었던 얘기죠.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노직은 거꾸로 경제 불평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분배 방식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초기 소유물에 정의가 구현된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정직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 말고요, 그죠? 정직한 방법으로 이 소유물이 내 걸로 구현된 거라면 내 걸로 내 소유로 된 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면,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고. 그리고 보통 여러분이 돈을 버는 행위는 교환행위잖아요. 어떤 거 내가 내 노동을 교환하든, 그죠? 내가 만든 어떤 상품을 교환하든, 어떤 교환행위를 통해서 내가 자본이 증식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남을 훔친 거 불법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런 불법적 행위의 과정만 없었다라면, 그때는 사회적으로 발생한 불평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게 노직의 판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죠. 미국의 전체 1%의 30% 부자가 미국의 하위 90%의 소득 모두를 합친 것보다 많다라고 해도 만약에 그 버는 과정에서의 비도덕적 문제가 없다라면, 그죠? 불법적 상황이 없었다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괴지 국가가 나서가지고 판단하는 건 오지랖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얘기는 인정해요. 노직부야.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입혀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반박. 아니 어떻게 그 재산을 소유하게 된 거에 대해서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떡하냐라는 거죠. 그런 것도 보면 정당한 일단 상속세에 의해서 정당하게 받은 거라면 문제가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직도 그 부분은 인정은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상속이 너무 부당하게 많이 됐거나 뭔가 부당한 재산 취득에 대한 것이 내려온 거라면 그런 거는 다시 소급해서 그죠? 뭔가 벌금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배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과거에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건 가능하다고 본 거죠. 과거에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아서 뭔가 지금의 우리 후손들이 사회에 개상을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친일파가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사실 어떤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과거에 잘못된 걸 바로잡는 거지 지금 현실에서 무조건 이 부의 불평등 자체가 문제다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노직이 판단하는 건 지금 현재적인 부의 불평등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부를 축적하기까지의 근원적인 과정이 잘못된 거라면 그 과정은 바로 잡으면 그만이라는 거죠.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공정 경쟁이죠. 공정 경쟁을 해서 돈이 아무리 많아져도요, 그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과세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책에서 자유시장주의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마이클 조단이 예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마이클 조단을 지금 오늘날 이제 10대, 20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30, 40대의 추억에 가능한 슈퍼스타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현실의 입장에서 본다면요, 또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죠. 우리가 좋아하는
아이돌 슈퍼스타나 최근 유행하고 있는 싸이 같은 경우 있죠. 아이돌은 아니지만 싸이 같은 경우도 국제적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만 CF 한 편 주는데 막 그저 3억씩 받는 거죠. 일반 직장인이 2, 30년 동안 일해도 벌기 힘든 그 현찰의 금액을 연예인들은 슈퍼스타들은 굉장히 단발성으로 벌어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모두가 그죠? 모두가 합의한 제도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도 이런 얘기도 있네요. 이럴 수 있겠네요. 연예인 한 명만 얘기하면 좀 부담성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축구나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지금 10대들은 축구를 오히려 좋아할 텐데 4시에 한 명이 받는 돈이 그죠? 같은 팀원들의 어떤 소속 팀원들의 연봉보다도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이적료나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부담하지 않냐라는 거죠. 같이 뛰는 사람들은 뛸맛 안 나네 이럴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근데 노직이라는 얘기 다르죠. 이거 자유시장주에서는요. 모두가 본인의 자발적 선택에 의해서 계약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면 그것도 맞는 말인 게 지금 프로 선수들 보세요. 본인들이 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한 겁니다. 그죠? 누군가는 한 게임 뛸 때마다 얼마 벌지도 못할 때지만 누군가는 한 게임 뛸 때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박지성 메뉴에 있을 때 뭐라고 하죠? 일주일에 주급이 한 1억 5천인가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부럽죠. 그러니까 박지성이 일주일에 1억 5천을 받는데 그 1억 5천 받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하다 부당하다고 쉽사리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박지성의 그만한 노력의 대가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 박지성보다 못 받는 팀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도 역시 어때요? 그런 거대한 게임이죠. 거대한 틀. 이런 연봉제도, 이런 어떤 이적료 제도, 이런 거죠. 이런 주급제도에 대해서 이미 합의하고 이 게임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게 싫으면 축구를 안 하면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축구를 선택한 것, 그 프로 구단에 들어간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거 결국은 다 본인의 능력과 선택에 대한 그래서 발생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심지어 마찬가지죠. 박지성에게 그래서 그 급여를 주는 구단에조차도 그것을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들이 계약한 만큼 투자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들도 결국은 그만큼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요. 모두가 결국 어떤 사회의 구성원 누구도 손해보는 계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체 왜 함부로 부에 대해서 불평등하다, 부당하다, 부정의하다라고 함부로 재단하는가 라고 얘기하는 게 자유지성주의입니다. 물론 제 생각은 좀 다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논리 자체는 굉장히 좀 치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어쨌든 정말 모두가 원해서 하고 있는 게임이 아닐까. 물론 나중에 반박하려면 모두가 원하는 게임이 아니지 않는가라는 반박으로 갈 필요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구성된 이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정된 선택 범위 안에서 본인이 그 게임과 모두가 함께 그 게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결과적으로 발생하는 이 부의 거대한 편차는 그렇죠. 사실 모두가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아무리 못 보는 사람도 감안한 거고 못 보는 사람도 언젠가 나도 저렇게 벌 수 있다라는 오히려 목표의식을 갖고 더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뭐 그런 개념이 있고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제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그래서 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나름대로 매력적인 게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막 뒤죽박죽 생각돼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문제에 대한 정의에 대한 이 고민을요 나름대로 깔끔하게 분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런 이제 논쟁들이 생겨요. 이제 논쟁 부분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라는 이제 제목의 어떤 타이틀이 있는데요. 과세로 소득을 재분배하자는 사람들의 반박과 이에 대한 자유지상주의들의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런 얘기죠. 야 과세는 강제 노동만큼 나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유지상주의는요 이 과세 행위를 강제 노동과 같다고 봅니다. 이거 여러분 나중에 그 사회경영을 로크를 공부하신 분부터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신에 대한 자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이죠. 내 몸에 대한 소유권은 대부분이 사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 몸에 대한 소유권이 난데 그것을 갖고 내가 노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노동을 해서 어떤 생산물적 가치를 만들어낸다면 그 생산물은 그 자원은 곧 다시 내 소유가 아니냐 이런 개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개인 재산권에 대한 타당성을 논증한 게 사실 로크로 올라갈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개인이 노력해서 노동해서 얻게 되는 이 자본에 대한 것에 대한 소유권인데 국가가 내 소유를 띄어갔다, 내 자본을 띄어갔다는 얘기는 이게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 결국은 내 노동을 강제로 착취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좀 더 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세의 원리를 다시 살펴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렇죠? 내가 버는 것 중에 30%, 50%를 국가가 세금으로 떼어간다는 건 내가 하루 8시간 일하는 거에 대해서 4시간은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4시간은 그 내가 노예처럼 일하게 되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노예가 돼서 4시간만 내 소득이고, 4시간은 국가를 위한 소득이 되는 이런 강제적 노예적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자유시장주의는 비판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겁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야, 과세하는 건 적어도 강제 노동, 노예를 노동시키는 것만큼 나쁜 건 아니잖아. 좋다 나쁘다였더니 가치적 판단으로 그렇게까지 나쁜 건 아니잖아.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시장주의는 그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박자들은 당신의 부에 세금이 부과되면 일을 덜 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여전히 있지 않냐는 거죠. 너희의 논리에 따라서 세금을 국가가 너무 많이 때리네? 그럼 나 일을 좀 덜 할래. 덜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지 않냐? 그럼 세금을 덜 내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얘기는 좀 그쵸, 논리적으로 좀 약하죠. 그러니까 자유시장주의자들은 그래서 재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사례가 조금 논리적으로 만든 조금 적절한지는 약간 좀 정확성 조금 떨어진 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예죠. 그 도둑이 집에 들어왔을 때 $1,000짜리 TV와 $1,000 현금 중에 하나만 가져간다면 무엇을 가져가길 원할 것인가? 그죠? 그러니까 현금을 가져갈 거냐, 아니면 현물인 TV를 가져갈 거냐. 선택의 여지에 따르면 당연히 현금이 좋죠. TV 들고 가다가 좀 무겁고 나중에 가치적으로 바꾸기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현금이 최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 자유시장주의 이렇게 비꼬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물론 이건 샌들이 비꼬는 걸 수 있어요. 샌들을 사야 되니까요. 아마도 차후 선택권이 넓은 $1,000가 더 필요하기에 도둑이 현물인 TV를 가져가길 원할지도 모른다.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차후 선택권이 넘은 $1,000를 더 필요로 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원리가 타당하다고 해도 도둑질 자체가 나쁜 짓이라는 건 변함이 없죠. 이 얘기라는 거죠. 관점을 좀 달리보라는 거죠. 세금을 더 내기 싫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그죠? 내가 열심히 일할 것인가, 아니면 여가를 선택할 것인가, 세금을 덜 내려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논리 사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례 자체가 조금만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왜? 국가가 가져간 행위 자체가 잘못됐는데, 거기에 대한 걸 판단하지 않고, 마치 그 잘못된 행위 안에서 내가 이걸 할까, 저걸 할까 하는 선택의 여지에 대한 얘기를 반박을 하고 앉아있는 거니? 라고 하면서 뭔가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죠? 도둑질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는데, 마치 TV를 가져갈 수도 있고, 현금을 가져갈 수도 있고, 어떤 이런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상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에 사실 단점이 사실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샌들이, 책을 내기 위해서, 그죠? 말 그대로 쓴 강의 아닙니다. 현장 강의죠. 여러분 동영상으로 보시면 더 많을 텐데 현장 강의로 보시면 사실 이해되는 부분들이 꽤 있는데 이게 책으로 고스란히 번역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번역자가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아마도 샌들의 그 원고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현장 강의에서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글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사례들이 사실 이 책에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도요. 저도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4회도 그랬고요. 4번을 읽었고 요약본도 만들었는데 만들면서도 이 내용은 참 어떤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건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사실은 아마 실제 강의에서 들었던 학생들은 되려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사례들은요 패스하고요. 제가 그냥 아는 대로만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가 있네요. 두 번째 반박.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에 대한 반박이죠. 야, 가난한 자에게는 돈이 더 절실하지 않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지상주의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어려운 사람의 상황이 절실해도 돕는 것은 자발성 안에서만 한정된다. 이거 아까 했던 얘기 또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사례가 이건 좀 맞아요. 내 콩팥이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사람보다 더 절실한 건 확실하다.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더 절실하지 않냐, 부자들은 돈이 넘쳐나지 않냐.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갖고 있는 빌 게이츠의 $100와 가난한 서민의 $100는 완전히 가치가 다르죠. 누군가의 생명일 수 있잖아요, 이 $100가. 여러분 그래서 그 세계 아동 기금이나 이런 거에서 관건하는 게 그거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하루에 쓰는 이 몇 달러만 아끼면 한 달 몇만 원만 아끼면 아이의 삶이 변합니다라고 광고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분명 우리는 같은 돈인데 그 돈의 가치가 다른 곳에는 전혀 다르게 쓰일 수 있다라는, 그죠?
이런 것을 극대화시킨 광고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하는 거죠. 맞긴 맞아. 그래 이 돈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론 빌 게이츠의 100달러는 가난한 서민에게 굉장히 좋은 돈일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돈일 수 있어. 혹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돈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치 이 사례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좀 원래 이게 또 너무 좀 잔인한 사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콩팥이요. 진짜 이 콩팥,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될 환자들의 어떤 그 상황보다는 말 그대로 덜 절실하죠. 그죠? 우리의 신장은요. 2개씩 있잖아요. 신장 이식은요. 그러니까 내 콩팥이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사람보다 덜 절실한 건 확실하죠. 그런데 그럼 덜 절실하면 무조건 내 거는 그럼 내 건 덜 절실하니까 내 거 가져가세요. 라고 할 수 있냐라는 그러니까 있냐라는 어떤 반박이죠. 그러니까요. 그죠? 절실한 환자에게 그럼 의무적으로 국가가 뭘 띄어다가 그죠? 자, 콩팥 2개 있는 사람들은 하나는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수술비 지원해 줄 테니까 그 콩팥 없는 사람에게 주세요. 라고 그죠? 의무화 못하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단지 우리가 뭔가 찜찜한 부분이 있는데 이 사례가요. 하지만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죠? 원리가 같잖아요. 그죠? 우린 분명히 여분이거든요. 하나는 없어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것을 막 강조화시킨다면 적어도 신장이식 못 받아가지고 죽는 분들이나 고생하는 분들은 없겠죠. 근데 투석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없겠죠. 불법 장기이식하는 사람들도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에서 그 논리점을 강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유지상주의자는 그걸 반박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 콩팥을 띄어다가 내 콩팥이 남았다고 해서 덜 절실하다고 해서 더 절실한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돈이라는 것도 결코 더 절실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줄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내가 자발적으로 줄 수 있어도 내 개인의 기본권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마이클 조단 얘기를 끌고 오는 건데,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이 혼자 경기하지 못하지 않냐. 결국 5대5 농구인데, 메시도 마찬가지죠. 11대 11인데,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혼자 그렇게 많이 가져가냐. 더 그 성공에 기여한 사람들의 몫을, 그죠? 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근데 역시 이건 아까 했던 얘기가 같습니다. 심판, 규정, 관객, 선수, 모두가 각자 역할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조던뿐만이 아니라 모두 역할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자신이 제공한 그 용역이죠. 자신이 제공한 이 재능과 용역에 대한 그 시장 가치의 대가를 이미 다 받았다라는 거죠. 본인들이 처음에 초기에 계약했던 만큼,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것이, 그러니까 급여를 안 주거나 이런 건 당연히 불법행위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애초에 원했던 만큼 계약한 대로 받고 있다라면 하등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괜히 그것을 끌고 들어가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왜 자꾸 조던이 많은 거에 대해서만 너무 큰 차이야. 너무 억울해.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지? 쟤는 왜 이렇게 얄밉지?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모두가 자신의 능력만큼 계약한 대로 그죠? 정당하게 지급받고 있다면 그죠? 그 기여한 것도 인정한다. 하지만 그 기여한 만큼의 받는 가치에 대한 것도 이미 다 합의한 얘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조던이 자신에게 부과한 세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기 힘들다. 그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 조세법 제정에 의견을 낼 수 있으며 어쨌든 법을 따라야 한다. 그죠? 그러니까 조던도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거 아니냐, 조세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주적 합의의 제도에 의해서 결국은 세금 낸 거 아니냐,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실제로 박지성 얘기 나왔지만 박지성이 1억 5천을 주급으로 예전에 맨체스터에서 받았었거든요. 그러나 당시에 여러분 영국도 굉장히 자유주의 국가 같지만 영국도 부자에게는 굉장히 강한 세금을 매기는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당시 이제 영국 경제가 유럽 경제 전체가 불황이기도 한데 영국 경제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부자들의 소득세에 대해서 무려 50%까지 과세를 합니다. 즉 박지성 1억 5천을 받으면 그 중에 한 7,500만 원은 국가 세금으로 환수되는 거죠. 그죠?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지성이 찬성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죠. 물론 이제 개인 나름이겠지만 사실 찬성하지 않는 슈퍼스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국적을 옮기는 스타들도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유주상주의는 민주적인 합의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조던이 세금제도에 박지성이 설령 반대했다 하더라도 다수결에 밀리면 법은 통과되고 법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냐라는 거죠. 과연 이 민주사회에서 모두가 거기에서 동의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선택권은 없는 셈이다. 세금제도의 선택권은 정작 그저 부자들에게는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민주적 합의 아래 재산을 빼앗아도 되는가?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반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사실 다시 재반박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 논리가 맞다라면요.
민주적 합의제도 안에서 예를 들어 부자들이죠. 개개인의 부자들이 원하지 않아도 결국 세금 띄어가지 않냐. 다수를 위해서. 이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까 그 정반대 논리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모두가 기여했고 모두가 이 계약서에 사인해가지고 자기가 원한 만큼 받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지만 그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잘못된 합의가 아닐까요? 그죠? 지금 이 논리가 정말 부당하다라면 거꾸로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홈플러스에서 그죠?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는 분들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전히 같은 노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원해서 한 거 아니냐, 계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야말로 사실은 큰 폭력이죠. 그죠? 거대한 사회적인 권력 안에서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건 자기 손에 사인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신의 마음이 선택했다기보다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한 최저선에서 안 할 수가 없는 자발적 사인이라면 그 사인이 정말로 자발적인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거겠죠. 이건 다음에 살펴볼게요. 그리고 조던은 행운하다. 조던의 재능은 타고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타고난 건 진짜 있어요. 나중에 우리 롤수 때 한번 정확하게 달아볼 건데요. 그죠? 어쨌든 조던이 재능을 연마해서 얻은 수익을 가질 자격이 없으면 조던이 어쨌든 노력 안 한 거 아니잖아요. 노력해서 분명히 엄청난 연습을 했을 텐데 그렇게 아까 이 노동과 똑같죠. 그렇게 노동하고 연습해가지고 얻게 되는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죠? 그럼 그 재능 자체가 자기 게 아니라는 거냐라는 거죠. 그죠? 그럼 재능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건데 대체 보면 조던은 누구의 것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유시장주의 핵심은요. 나는 내 거다라는 거죠. 내가 나를 주도할 수 있다는 개인의 소유권, 개인의 주도권에 대한 것이 모든 이 자유시장 논리의 핵심이기 때문에요. 이거 자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반박에 대해서 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히려 책의 흐름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대략 좀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다시 정리하자면 사실 되게 간단한 겁니다. 자유지상주의는 말 그대로 네 멋대로 합니다. 내 멋대로죠, 내 멋대로. 네 멋대로가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자유지상권에 대해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내 권리, 내 생명, 내 공파, 그죠? 약간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이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없다. 그 남이라 하면 곧 오늘 살펴보면 곧 이 사회와 국가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자유지상주의자도요. 오히려 극단적인 자유주의자가 오히려 보통 예전에서 이런 그 무정부주의죠. 그 아나키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국가 해체론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극단적 자유주의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현실은 정말 그렇지 않다. 그런 아나키즘은 거의 요즘 존재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실제적인 자유주의자라기보다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경제적 자유주의, 그러니까 이 자본만을 많이 추구하고 나눠주지 않기 위해서 쓰는 논리로도 사실 많이 악용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 기회가 되면 그 논술 강의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강 자유주장주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다시 공리주의에 대한 주제로 공리주의가 좀 재밌거든요. 이걸 따져보는 재미가 있죠. 그래서 벤담의 공리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